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재고자산 계속 나오고요. 재고자산 계속 나오고, 자, 우리가 1번 어떻게 풀었냐면 물가가 상승 중입니다. 물가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쵸?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먼저 나간다 그랬죠? 맞죠? 앞에 있는 게 먼저 나가고 뒤에 있는 게 기말재고로 남게 된다. 얘가 기말재고로 남게 된다. 그러면 제일 앞에 여기가 이제 과거가 되고 여기가 현재 이렇게 된다 했어요. 그쵸?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매출원가는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죠?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말재고액은 재무상태표로 들어간다 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는 현재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쵸? 그 다음 매출원가는 과거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랑 맞지 않는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요게 일단 기본. 그래서 재고자산의 최근 매입한 단가가 적용되므로 시가에 가장 가깝게 표시된다. 재고자산이 최근에 매입한 단가. 그래서 재고자산, 기말이 시가에 가깝다. 선입선출법이네요. 맞죠? 네, 선입선출법 1번이 정답입니다. 과거의 원가가 대응이 된다. 과거의 원가가 대응이 된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부채와 자본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그랬어요. 1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는 일단 여기까지는 유동부채네요. 맞죠? 네.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계속해서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말이 조금, 네. 자, 일단은 보고기간 종료일이다라고 하는 말은 12월 31일이에요. 12월 31일. 12월 31일 날이 과세기간 종료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확정된 날이라는 얘기는 얘까지의 결과물을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뭐 1월 중 결산이 마감이 다 끝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이거 2년 후에 갚겠습니다 라고 이 사이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얘는 몇 월에? 1월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변경이 생긴 건 언제? 내년도분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올해 생긴 일이니까.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 건 전년도의 장부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 1월 달에 변경이 생긴 건 올해 결산일 날 반영해야 한다. 그러니까 전년도 장부는 수정을 할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동부채가 맞고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채무는 여기까지는 똑같은가요? 유동부채. 기존의 차입 약정에 따라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음에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차입 약정이 초과할 수 있고 기업의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지 되니까 비유동부채로 봐야지 될 것 같은데, 네, 2번이 비유동부채로 봐야지 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3번의 자본잉여금은 우리가 그냥 주감자라고 외우셨잖아요. 그렇죠? 주감자라고 외웠는데 3번의 자본잉여금은 얘가 조금 분류 자체가 기업회계 기준상에서는 그냥 일단 주감자 세 가지로 있었는데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그 다음에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을 하고 기타 자본잉여금 안에 감자 차익과 자기주식 처분이 있어요.
이건 기업회계 기준이 얘를 하나를 중간에다가 집어 넣어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원칙은 이게 맞습니다. 원칙은 이게 맞고 우리가 그냥 앞에서 배우실 때는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개정 과목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니까 그렇게 외우신 거고 그래서 기타 자본 잉여금 안에 감자 차익과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들어가고 그래서 자본 잉여금이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은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재무상태표 작성 시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항목은 그랬으니까 임차 보증금이죠.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이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다면 할증 발행된다. 반대죠. 그쵸? 네. 그 다음에 그러면 2번 보기는 당연히 또 틀린 거네요. 그쵸? 근데 1번이 맞으면 2번도 맞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2번 무조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할인 발행하는 경우 보통예금에 유입되는 금액은 발행을 할 때 보통예금은 발행가액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죠. 네. 바뀌어야 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액면 이자는 동일하게 계속 이 금액은 정해진 거죠. 내가 약속한 금액대로 나가야 하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문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은 주식회사 건축은 2019년에 사옥을 신축하기로 계약하였다. 총 공사 계약금은 1,000만 원이며 공사 완료된 2021년까지 신축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건축이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경우 2021년도에 인식해야 할 공사 수익금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네요. 5번인가요? 자, 우리가 작업 진행률에 의한 공사 수익금이에요. 작업 진행률에 의한 공사 수익금이고요. 우리는 일단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따져보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의 공사를 따낸 거예요. 1,000만 원에 제가 공사해드리겠습니다 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매출액이 1,000만 원이 생기면 되겠죠. 맞나요? 네. 일단 기준은 매출액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1,000만 원을 우리가 산출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필요한 경비가.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전체적인 매출은 공사수익금 총 매출은 무조건 1,000만 원이어야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약속한 거니까 공사를 1,000만 원에 내가 수주를 한 거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2019년도를 보면 2019년도에 100만 원의 원가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추가 소요 추정 원가,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가야 할 원가가 650이라 그랬나요? 그쵸? 그러면 2019년도에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 전체 비용이 얼마가 생겨야 돼요? 전체 비용이 750만 원의 전체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비용이 750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원가율이 75%이다. 원가율이 75%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2019년도에 실제 비용이 얼마가 생겼다고요? 100만 원만큼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실제 비용이 100만 원만큼 생겼으니까 100만 원이 판매액의 75%니까 얘를 나누기 0.75를 해주시면 75% 0.75를 해주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안 떨어질 건데
이게 아마 133만 3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계산기 두들겨 보시면 되겠지만 뭐 여기서 계산을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계산을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계산 안 하셔도 되고 어찌됐든 그러니까 2019년도에 얘가 매출액이어야 한다. 작업 진행률에 따른 매출액은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 공사대금 750 중에 100만 원을 쓴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020년도가 되면 500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쵸? 이제 소요된 게 500만 원이죠. 그래서 2020년도에 실제 비용이 500만 원이 생겼고 500만 원에 또 나누기 0.75를 해보면 얘 이제 5배가 되나요? 5배가 5, 35, 666만 6천 원이 나올래나요? 이렇게 나오겠는데요? 아마도? 맞나요? 네. 그러면 6, 7, 800만 원 정도까지의 매출이 발생을 했네요. 그런가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나서 2021년도에는 실제 비용이 200만 원만큼이 들어갔죠. 맞나요? 얘는 실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지가 상관이 없어요. 2021년도에는 실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다고요? 200만 원만큼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200만 원만큼 들어갔다는 얘기는 내가 원래 처음 최초에 설정했던 비용은 750이었잖아요. 그쵸? 750이었는데 19년도에 100만 원 썼고 그 다음 500을 썼는데 그럼 150만 더 쓰면 될 건데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서 200을 쓴 거죠. 맞나요? 그럼 공사는 끝났죠. 그럼 상대방한테 돈이 더 들어갔으니까 돈 더 달라 해요, 매출액? 아니죠. 왜냐면 이 총 매출액은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상대방하고 처음에 공사 계약할 때 1,000만 원에 건물 지어주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들어갈 비용을 이건 원래 나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비용이 750이었는데 이 750을 초과해버렸죠. 건물을 짓다 보니. 이해가 되셨나요? 결국 이 실제 비용이 200만 원만큼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매출은 잔금이 매출액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공사들만. 이해가 되셨습니까? 결국 1,000만 원에서 둘에 800만 원만큼이 2년 동안에 우리가 걷어들인 수익이 되니까 나머지 200만 원만큼만 우리가 매출로 잡을 수 있겠죠. 어려운가요? 자, 식으로 정리를 조금 해드릴까요? 작업 진행률에 의한 공사 수익금은 우리가 매출에 곱하기 예정 총 공사비 예정액 분의 실제 발생한 공사비예요. 실제 발생한 공사비.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매출액이 얼마요? 1,0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예정 총 공사비는 750분의 100만 원만큼. 두 번째 해에는 1,000만 원에 곱하기 750분의 500만 원.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에는 마지막 해잖아요. 그쵸? 마지막 해에는 얘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진행률 계산할 게 아니라 그냥 1,000만 원에서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여기에 1번, 여기에 2번 그러면 1번과 2번을 뺀 나머지 금액이 내 매출액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라 그래서 우리는 더 받을 수 있으면 매출이 더 늘어나겠지만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잔액에 대해서만 매출액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자, 뒤로 한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원가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이거는 왜 원가에게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시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원가에게는 원래 원리 원칙이 있다 없다? 원리 원칙이 없어요. 원리 원칙이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우리가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로 기본 규정들을 해놓은 것 뿐이지 그래서 일단은 원가계산 시점에 따라서는 명확하게 예정원가, 실제원가로 나눠주실 수 있고요. 제품과 직접적 관련성에 따라서는 직접비랑 간접비로 나눠주실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문제를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이걸 우리는 원래 뭐라고 했었냐면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라고 했었거든요. 표현상으로는 원래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였는데 그러면 원가 행태에 따라서는 우리가 네 가지로 외웠죠. 고정비, 변동비, 중고정비, 준변동비. 맞나요? 그런데 지금 그걸 문제의 유형을 조금 바꾸려다 보니까 조업도 변화에 의한 원가 행태는 그랬죠. 그래서 고정비가 빠져버렸죠. 왜요? 고정비는 원가 행태랑 상관이 없이 돈의 쓰임이 그냥 매번 이 조업도에 상관없이 돈의 쓰임이 같은 거죠. 조업도에 영향을 안 받죠. 아예.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비가 빠져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옳은 말입니다. 3번 보기도.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4번 경제적 효익에 따라서 경제적 효익에 따라서는 효익, 걷어들인 수익? 뭐 이렇게 봐야지 될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매출 원가? 그러면 우리가 소면 원가랑 미소면 원가를 효익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제품 원가랑 기간 원가는 뭐라고 할까요? 얘도? 얘는 그냥 원가 관련성에 따라서 분류를 해준 건데 그러니까 제조 원가와의 관련성에 따른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제품 원가는 제조 원가인 거고 기간 원가는 비용이니까 기간 원가라는 표현이 판매별 관리비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간접비의 배부 기준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가장 합리적이고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것은 배부 기준 어떤 것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면 무조건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서로 간의 관련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생뚱맞은 기준을 갖다 적용을 하면 안 된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에 따른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럼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일단 저는 무조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완성분 수량에다가 플러스 기말 마이너스 기초를 빼야 한다 그랬어요. 그쵸? 맞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하시면 평균법, 끝까지 가시면 선입선출법. 그러면 완성분 수량이 몇 개죠? 400개. 플러스 기말. 가공비니까 무조건 퍼센트 따져주셔야 합니다. 그쵸? 20개. 마이너스 기초 수량은 4, 4, 5, 20. 그럼 60개인가요? 맞죠? 네. 그럼 360개가 정답인가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가공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가공원가는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가공원가는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맞죠? 네. 그러면 직접 노무비, 고정제조간접비, 변동제조간접비. 그럼 변동제조간접비는 80만 원인가요? 직접 노무비가 80%라 그랬으니까. 80만 원. 그러면 250만 원인가요? 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부문별 원가 계산 단계배분법. 단계배분법에 따른 배분 대상 원가는 얼마인가? 그러니까 얼마를 배분해 줘야 되냐? 그러면 Z2는 68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다시 바꾸면 Z1에서 얼마가 나한테 더 올 거냐를 따져보시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Z1은 83만 원이고 Z1은 83만 원이니까 83만 원 중에 Z2한테 와야 되는 거만 계산하시면 되죠. 맞나요? 그럼 Z2에 10%가 오나요? 네, 그럼 10%가 오니까 83,000원이 Z2로 올 거죠. 그럼 여기에 나는 원래 얼마 있었다고요? 68만 원. 그러면 76만 3천원이 배부액이 되겠죠? 그렇죠? 네, 76만 3천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전혀 어려운 거 아니죠? 얘는 배분 끝까지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Z2는 Z1 단계 배분법이니까 Z1은 먼저 다 주는 거고 Z2는 Z1에서 온 것까지 합산한 금액을 가지고 배분을 해주셔야지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11번. 부가세법상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그랬어요. 일반 환급은 30일, 조기 환급은 15일. 외우시라 했어요. 맞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그냥 공짜 문제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영세율 사업자는 조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영세율 사업자는 조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고 조기 환급은 15일 이내에 매월 혹은 매 2월 단위로 진행을 하고요. 조기 환급 신청할 수 없는 달이 있어요. 3, 6, 9, 12는 조기 환급 된다 안 된다? 조기 환급 신청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월 혹은 매 2월 단위로 조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요 정도만 외우셔도 문제는 풀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뒤로 한 장 넘어가 보실까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거. 그냥 공짜 문제가 하나가 주어졌죠? 네, 4번이 정답입니다. 직장 회식비는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야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입니다. 3번 보기.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이게 무슨 말이에요?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조조정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추가로 지급해주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규정상 지급해줘야 할 퇴직금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죠? 네. 자, 13번. 부가세법상 간이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이건 7월 1일부터 간이가세에 대한 법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분이 7월 1일서부터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8천만 원에 미달하는 8천만 원 미만인 자를 간이가세자라 하고요. 4,800만 원이 넘어가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그 다음에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를 면제합니다. 우리가 문제 잘 보셔야지 돼요. 납부 의무 면제는 신고는 해야 안 해요? 신고는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신고를 해야 4,800인지 아닌지를 아니까. 그래서 신고 의무는 있는 거고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겁니다. 간이가세자의 면세농산물 등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의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3번이 정답이네요. 간이가세자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세농산물을 매입했다는 얘기는 의제 매입세 공제에 해당하는 건데 간이가세자의 의제 매입세 공제는 없어졌습니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 공급 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가세자도 상대방한테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계속 받고 신고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전체적인 매출 자체를 계속 오픈시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이가세자들도 세금계산서 꼭 수치해서 신고해라. 혜택을 그만큼 주겠다. 이렇게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기본공제 대상 판정에 있어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하여 판단한다. 맞죠?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일단 기준금액은 소득금액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죠. 그런데 종합소득에서는 각각의 예외가 조금씩 있었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 한부모는 소득 제한이 없어요. 한부모는 부녀자가 3천만 원이 제한으로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한다.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서 네, 형제자매까지는 되는데 배우자와 자녀는 내 부양가족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월할 계산하지 않는다. 네, 인적 공제로 월할 계산하나요? 아니죠. 네, 그래서 올해 1월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사망하셨다, 돌아가셨다. 그래도 내 인적공제 대상자입니다. 아시겠죠? 올해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대신에 안 되는 건 뭐라 그랬죠? 이후는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부가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다음과 같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내국신용장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죠. 수출은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용역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하고요. 간주 임대료는 임대료로 간주되는 거니까 당연히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견본품은 간주공급 중에서도 예외에 해당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3,700만 원인가요? 그렇죠? 네,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여기까지 이론을 마쳐드리고요.